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일정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도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방역 완화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이 오더라도 오염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측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는 형식적 시찰에 그치게 될 거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제 두 차례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 해역에서 오늘 새벽 2시쯤 또다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시아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하는 현상인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로 국내 전기차 기업이 수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업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울산에 착공한 현대차 전기차 공장과 지난달 경기 화성에 착공한 기아 공장이 첫 혜택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선포한 이후 국내 방역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도 확진자 격리 의무를 바로 풀자고 나서면서 내일 중대본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풀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 몇 나라만 5일 이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정도입니다. 자문위원회도 위기평가회의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대신 바로 풀자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최근 동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달 초부터 1을 넘기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석 달 가까이 1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격리 의무를 풀자고 하는 것은 격리의 효과가 이미 퇴색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감염자 중에 절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확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격리 의무가 유지되었을 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 해제가 아니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방역 완화가 아프면 쉴 권리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 기업들이 휴가를 없앨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에 따랐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은 당분간 유지가 되거나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목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내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방역 완화 방안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코로나19는 사실상의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최근 동해안 동해시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3분 강원도 동해시 남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49도, 동경 129.1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앞서 8일 오후 7시 51분과 9시 12분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와 2.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상청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지만 진동을 느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예년에 비해 기온이 더 높아지고 더 건조해진 캐나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중남미 볼리비아에서는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고 기온은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가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의 광활한 숲과 들판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시뻘건 불길은 긴 띠를 이루며 맹렬히 주변으로 타들어갑니다. 닷새가 채 안 되는 사이 100건 가까운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27건은 손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Alberta continues to be under a state of provincial emergency, and response efforts are focusing still on protecting and supporting Albertans during these wildfires. 2만 9천 명이 긴급 대피했고 서울 면적의 6배가 넘는 39만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정부는 예년에 비해 더욱 뜨겁고 건조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expecting to warm up towards the weekend, which could raise fire danger levels again, and we anticipate the wind direction could shift. 가을이 한창인 중남미 볼리비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강수량은 예년 한 달치와 맞먹는 수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비는 삽시간에 우박과 눈으로 변했습니다. Para mí no es normal porque el tiempo de lluvia ya pasó y pues yo pienso que el tiempo está cambiando más que todo por el calentamiento global, ¿no? 아프리카 콩고와 르완다, 케냐에서도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콩고에서만 희생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르완다를 방문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덜한 국가들이 대신 피해를 보는 사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이상기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베트남은 최근 낮 기온이 44.2도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점차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강렬한 햇볕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뜨어즈엉의 기온은 44.2도. 체온을 넘어 숨이 막힐 정도로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고온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고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고 라오스는 43.5도, 태국도 41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층 제트기류가 이 지역에서 다소 북상하며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은 폭염의 단기적인 원인은 상층 제트의 북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합적인 해양대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엘니뇨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작용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이 오더라도 안전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우리 측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측은 이달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활동에 대한 한일의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우리 시찰단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지 직접 조사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미 IAEA가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한국 시찰단이 별도로 조사 활동을 벌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うことによりま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결국 한국 시찰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검증 활동보다는 일본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쪽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 이외에도 지금까지 미국, 타이완, 태평양 도서국 등 여러 나라의 시찰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밝힌 입장을 비춰볼 때 한국 시찰단이 일본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의 의미 있는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년 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에 중국이 아닌 세계 각국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118만 3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테슬라가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38만 6천 대를 팔아 점유율은 24%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폭스바겐이 15만 3천 대로 2위, 현대차 그룹은 11만 9천 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기차 업계에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기차 생산시설과 수출 현장을 살펴본 뒤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즉 배터리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폭적으로 소위 말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사업화 시설도 여기에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율이 늘어난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 경제 침체 위기 속에 여러 우리 기업이 수출 부진으로 허덕이는 사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물 들어왔을 때 더 잘 노저을 수 있게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서 글로벌 시장을 저희들이 더욱 크게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역시 올 4분기 울산의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장은 20여 년 만에 현대차가 국내에 짓는 새 공장으로 2조 원가량 투자해 2025년 완공 목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착공된 경기 화성 기아 전기차 공장과 더불어 전기차 투자 세액 공제 확대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요즘 K-팝이나 K-드라마 못지않게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제품이 바로 K-방산 무기입니다.
외교부가 방산무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주한 외교사절을 육군 부대로 초대해 화력 시범을 보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K2 흑표 전차가 잇따라 불을 뿜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에 명중하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총으로 남은 적까지 모조리 격파한 뒤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줄지어 돌격합니다.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화력 시험에는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외교단 20여 명이 참가해 우리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행사는 화력 시범에 이어 K방산 장비 관람, 전차와 장갑차 탑승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40mm 주포를 탑재하여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자체 전투 능력까지 겸비한 수륙 양용 장갑차입니다. 외교단은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Very impressive. We saw here demonstration of the capacity of the Korean Army on these armored vehicles. I mean, we're really impressed with the artillery. Of course, Korea is one of the major producers with high efficiency weapons, so we are looking at Korea as a potential supplier to the Czech Republic. 지난해 K방산의 해외 수주액은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약 74% 증가하며 세계에서 9번째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우리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기타 화기들은 세계로 수출되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방산뿐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장비 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타이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1년간 수출 통제 유예를 적용받은 한국 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긴급 회동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공화당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 이른바 디폴트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20일 남짓 남겨놓고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n the meantime, just wanted to welcome you, let you know what we're doing. We're not going to take any questions now. We're going to get started. We're going to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1시간 만에 끝난 회동은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씀씀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Everybody in this meeting reiterated the positions they were at. I didn't see any new movement. The president said the staff should get back together, but I was very clear with the president. We have now just 2 weeks to go.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를 볼모로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차례나 부채 한도를 늘려놓고 공화당이 야당이 되고 나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We're trying to hold the debt hostage to us to agree to some draconian cuts, magnificently difficult and damaging cuts. 재무부는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특별 조치도 한계에 달했다며 6월 1일을 이른바 엑스데이트, 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긴급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등 협상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2011년의 데자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예산을 둘러싼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화당의 간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최근 한정판 운동화가 인기를 끌면서 정상가로 사기 힘들어지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온라인몰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송을 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는 지난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17만 원짜리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운송장에 발송 전이라고 뜨고 세관 기록도 없는 점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반품비를 물라는 겁니다. 여러 기관에 신고한 끝에야 겨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배사에도 제가 직접 1대1 문의를 해봤는데 가짜 운송장이거나 판매자가 아직 배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계속 떴어요. 말투가 바뀌더니 약간 포기했다는 듯이 그냥 며칠 후에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최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일부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 6개 사이트에 대한 피해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송이나 환불 지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별도 공지도 없이 물건을 발송하지 않았고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며 비싼 반품비를 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택배회사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문서상에 번호만을 입력해서 마치 실제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몰 이용 시 가격이 너무 싸다면 사이트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제할 때는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재활 전문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마약류를 포함한 조제약들이 병원 안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갑자기 문을 닫고 환자들을 내보낸 200여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병실과 접수실이 텅 비고 조금 지저분할 뿐 얼핏 보면 마치 지금도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는 개인 의료 정보는 현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재실이 있는 층으로 가봤더니 여기엔 온갖 약이 무방비로 쌓여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들이 한 통 가득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중에는 향정신성 약품도 발견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지만 폐업한 병원 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약품이 어떠한 경위로 방치됐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소도 의료기관 폐업은 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 탓에 개인정보와 약이 병원에 남아있는 건 몰랐다면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의료기관이거나 다수의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보건소가 그 확인 의무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할 때 약품을 폐기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난 1월 폐업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사각지대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과학의 달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과학 축제와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 불리는 대전에서 개최됐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톡에서는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던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